새벽 5시 30분. 김도연은 여전히 그 시간에 눈을 떴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건설 현장의 하루는 남들보다 이른 시간에 시작되었고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생체 시계는 변하지 않았다. 또 일찍 일어났네. 72세의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무릎을 한번 주물렀다. 관절이 뻣뻣했다. 예전엔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다. 작은 빌라의 10평 남짓한 원룸을 둘러보며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꿈이 있었다.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얼마든지 힘들어할 수 있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도연은 부엌으로 향해 라면을 끓였다. 매일 같은 아침 식사였다. 예전에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따뜻한 국물에 반찬이 가득한 상이 차려졌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추억 속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재개발을 기다리는 오래된 동네, 여기저기 빈 집들과 철거를 기다리는 건물들. 도연 자신도 이 빌라에 전세로 들어온 지 5년째였다. 전셋돈 7천만 원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딸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도연은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마지막으로 딸 김서진과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명절이나 생일 때 형식적인 안부 인사 정도. 그마저도 점점 뜸해지고 있었다. 서진이는 요즘 스타트업을 운영한다고 했다. 사위 윤태호는 변호사였고 둘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다. 도연으로서는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거리감도 느꼈다.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았다.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도연은 오늘 할 일을 생각해봤다. 특별한 건 없었다.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경로당에 들러 장기라도 한 판 두고 오는 것. 그게 전부였다. 이게 인생의 끝자락인가. 문득 가슴 한편이 허전해졌다. 평생을 달려왔는데 정작 도착한 곳은 이토록 적막한 곳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그 시절이 힘들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생기 넘치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매일이 바빴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서진이 숙제를 봐주고 아내와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지금 도연의 하루는 너무나 조용했다. 말을 나눌 사람도 함께 웃을 사람도 없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도연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봤다. 사람들이 분주히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때는 자신도 저렇게 바쁘게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았다. 그래도 건강하기만 하면 되겠지. 도연은 자신을 위로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편에서 이상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다. 뭔가 답답하고 숨이 약간 가쁜 것 같기도 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에 답답함이 계속되자 도연은 결국 동네 병원을 찾았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틀째 증상이 지속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어르신, 일단 심전도 검사부터 해보시겠어요? 젊은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했다. 하지만 심전도 결과를 본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김도연 환자분,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의사의 신중한 어조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대학병원 심장내과에서 도연은 정미라 교수를 만났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다. 각종 검사를 마친 후 정 교수는 도연을 진료실로 불렀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미라 교수가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도연이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진지한 표정이었다. 희귀성 심장 판막증으로 진단됩니다. 대동맥 판막이 심하게 협착되어 있고
승모 판막도 역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심각한 건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심장에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어서 언제든 급성 심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미라 교수의 말에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희귀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술.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절박한 질문이었다. 인공 판막 치환술과 수술 후 관리 비용을 합쳐서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희귀 질환이라 일부 보험 적용이 되긴 하지만 1천만 원. 도연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전 재산이 전셋돈 7천만 원뿐인데 그마저도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언제까지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요.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언제 위험한 상황이 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미라 교수의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한 달이라는 시간, 그리고 1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벽. 병원을 나서는 길, 도연은 휴대폰으로 은행 잔고를 확인했다. 15만 원. 그것이 그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전부였다. 월 생활비와 각종 관리비를 제외하면 저축할 여유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하나?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전셋돈을 빼면 갈 곳도 없고 그렇다고 목숨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문득 딸 서진이가 떠올랐다. 스타트업을 운영한다고 했으니 여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사위도 변호사니까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일 텐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며 살지 않았던 그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건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도연은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몇 년 만에 제대로 하는 통화였다. 하지만 선뜻 수술비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웠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도연은 다른 환자들을 바라봤다. 가족들과 함께 온 사람들, 간병인과 동행한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독 혼자인 사람은 자신뿐인 것 같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쓸쓸한 마음이 밀려왔다. 건설 현장에서 뼈를 깎는 고생을 하며 번 돈으로 서진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할 때도 최선을 다해 도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현실이 참담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자신의 남은 시간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직 해보지 않은 일들,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이렇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할 수는 없었다. 집에 도착한 도연은 딸의 전화번호를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도연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다. 딸의 전화번호를 누르기까지 거의 1시간이 걸렸다. 평생 누구에게도 손을 벌린 적 없는 그였기에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에 큰 상처였다. 여보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전보다 훨씬 바빠 보이는 톤이었다. 서진아. 아빠야. 아, 아빠. 웬일이세요? 갑자기 전화를. 서진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게 아빠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몸이 안 좋다고요? 뭐가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 서진의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섞였다. 하지만 여전히 바쁜 듯 다른 일을 하면서 통화하는 것 같았다. 심장에 문제가 있대. 희귀한 병이라고 하네.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수술이요? 심각한 건가요? 의사가 한 달 안에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수술비가. 도연은 말끝을 흐렸다.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다. 수술비요? 얼마나 드는데요?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
전화기 너머로 서진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지금 저희도 상황이 좀 어려워요. 서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사업이 정말 힘들어서 운영비도 빠듯하고 태호도 로펌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안정되지 않았거든요. 도연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딸의 목소리에서 명백한 거절의 의미가 느껴졌다. 그래도 서진아, 아빠 목숨이 걸린 일이야.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지금 당장 투자자들 찾느라 정신없고 회사 자금도 빠듯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에게도 큰 돈이거든요. 서진의 말에는 더 이상의 여지가 없었다. 평소 온화했던 딸의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게 들린 적이 있었나 싶었다. 그럼 조금이라도. 아빠, 정말 미안해요.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나중에 사업이 안정되면. 나중에라는 말. 한 달 시한부 선고를 받은 도연에게 그 말은 사실상 거절과 다름없었다. 태호랑도 한번 상의해보고. 도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위를 언급했다. 태호는 지금 출장 중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호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클라이언트도 많지 않고. 서진의 변명은 계속됐지만 도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 알겠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정부 지원이나 병원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부 지원, 병원 상담. 서진은 마치 남의 일처럼 대안을 제시했다. 아빠, 그럼 저는 회의가 있어서. 몸 조심하시고 연락드릴게요. 도연이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전화가 끊어졌다. B-하는 신호음만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도연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딸의 차가운 반응이 믿어지지 않았다. 스타트업 대표라는 그럴듯한 타이틀, 변호사인 사위. 둘 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런데 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일에 1,000만 원조차 아까워한다는 게 현실이었다. 사업이 힘들다고.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려번 돈으로 서진이를 키웠다.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 비용, 결혼 준비금까지. 그때는 힘들어도 기꺼이 내어주었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차가운 반응을 받는다니.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하루가 또 지나갔다. 한 달이라는 시간에서 하루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래. 이게 현실이구나.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댈 곳은 없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돈 앞에서는 피도 물만큼 차가워지는 모양이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도연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서진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서진이의 밝은 미소가 지금은 낯설게만 느껴졌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도연은 홀로 앉아 자신의 앞날을 걱정했다. 가족에게도 거절당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절망감이 서서히 그를 감싸기 시작했다. 딸에게 거절당한 후 사흘이 지났다. 도연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병원에서 받은 재촉 전화가 하루에 2번씩 왔지만 답할 말이 없었다. 도연이 형. 마당에서 이웃방 만식의 목소리가 들렸다. 70대 중반의 만식이는 같은 빌라에 사는 유일한 또래였다. 은퇴 전에는 신문사에서 일했던 그는 여전히 세상 돌아가는 일에 밝았다. 뭐야, 만식이. 도연이 현관문을 열자 만식이가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이거 봐. 우연히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거 형 딸 아냐? 만식이가 보여준 화면에는 화려한 호텔 로비가 보였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서진이와 태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둘 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주변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축하 화환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다. 이게 뭐야? 도연의 손이 떨렸다. 기사 제목이 떠오르는 스타트업 CEO, 신사업 확장 기념 리셉션 상황이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 봐. 총 투자 유치 규모 50억, 신규 사업 진출로 기업 가치 100억 돌파 전망이라고 나와 있네.
만식이가 기사를 읽어주는 동안 도연은 말을 잃었다. 사진 속 서진이는 비싼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태호 역시 명품 시계를 차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언제 찍힌 사진이야? 어제 저녁이라고 나와 있어. 강남의 5성급 호텔에서 열렸다고 하네. 참석자가 200명이 넘었다는군. 어제 저녁. 바로 도연이 딸에게 전화했던 그 다음 날이었다. 사업이 힘들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수술비 1,000만 원을 거절했던 바로 그 다음 날에 억대 규모의 화려한 파티를 열었던 것이다. 50억 투자 유치라고.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니까. 여기 보면 혁신적인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써 있어. 대단하네, 형 딸. 만식이는 대단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도연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리셉션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은 들었을 텐데. 도연이 중얼거렸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테이블마다 고급 요리가 차려져 있었고 무대에는 유명한 듯한 가수가 공연을 하고 있었다. 곳곳에 장식된 꽃들도 모두 수입 장미였다. 아, 여기 또 다른 사진도 있네. 만식이가 화면을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다. 서진이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는 모습이었다. 그 뒤로는 김서진 대표 신사업 진출 축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기사 내용을 더 읽어보니 서진이의 회사가 최근 AI 기술 특허를 획득해 대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태호 역시 최근 대형 로펌으로부터 파트너 제의를 받았다는 소식도 함께 실려 있었다. 사업이 힘들다고.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1,000만 원이 큰 돈이라고, 회사 운영이 빠듯하다고 했던 딸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형, 괜찮아. 만식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괜찮아. 고마워, 만식이. 그런데 형은 요즘 어떻게 지내? 몸은 좀 어때? 만식이의 안부 인사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이웃이 자신의 안부를 묻는데 정작 딸은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화려한 파티나 열고 있다니. 형, 혹시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웃에게까지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고 싶지는 않았다. 만식이가 돌아간 후 도연은 혼자 앉아 휴대폰으로 그 기사를 다시 찾아봤다.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다. 서진이와 태호가 투자자들과 악수하는 모습,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기념품을 나눠주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화려했다. 호텔의 샹들리에, 테이블 위의 고급 식기, 참석자들의 명품 의상들. 그 모든 것들의 가격을 합치면 아버지의 수술비 따위는 푼돈에 불과할 것이었다. 내가 뭐였을까? 도연은 벽에 걸린 서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봤다. 아빠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꼬마 서진이.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걸까?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몰랐던 걸까?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흘린 땀으로 키운 딸이 이제는 아버지보다 돈이 더 소중한 사람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담했다. 밤이 깊어가며 도연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졌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짓눌렀다. 딸의 배신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도연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있었다. 수술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독촉 전화가 왔다. 그날도 어김없이 병원에 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받아봤지만 결과는 시원치 않았다. 의료급여 대상자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 그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도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현재 어르신의 상황으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해 보시는 게. 가족.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쓰렸다. 이미 차가운 거절을 당한 상황에서 다시 연락하기는 어려웠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도연은 병원 대기실에 털썩 주저앉았다.
수많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혼자 앉아있는 자신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다. 선생님.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이 고개를 돌리자 30대 후반의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어디서 본 듯한 친근함이 있었다. 혹시 한지우? 맞습니다. 정말 선생님이시네요. 한지우라는 이름을 부르자 그 남성의 얼굴이 환해졌다. 한지우. 2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실습을 했던 공대생이었다. 그때는 23세 풋내기였는데 이제는 어엿한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다. 지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지우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도연은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아, 그냥 검진 차 왔다가. 도연은 선뜻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 어려워했다. 선생님,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하시죠. 정말 오랜만인데 이렇게 지나칠 순 없죠. 지우가 정중하게 제안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사람과의 시간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병원 카페에 앉아 지우는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서 몇 년 일하다가 독립해서 건설 관련 회사를 차렸다고 했다. 지금은 제법 규모 있는 건설업체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게 선생님 덕분입니다. 지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전 현장 실습 때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잘 챙겨주셨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선배들은 신참내기한테 험한 일만 시켰는데 선생님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도연도 그때가 떠올랐다. 대학에서 온 실습생이 현장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돌봐줬던 기억이 났다.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건설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꿈을 짓는 일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지우의 눈가에 감동이 어렸다. 그 말 때문에 저도 이 일을 계속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성실함과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이 젊은 시절에 한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니. 그런데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시는데. 지우의 세심한 관찰에 도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결국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희귀성 심장 판막증 진단, 1,000만 원의 수술비, 그리고 딸에게 거절당한 일까지. 지우는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그런 일이. 선생님, 왜 진작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다, 지우야. 너한테 부탁할 수는 없지.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지우야, 그럴 수는 없어. 1,000만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야. 선생님께는 작은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선생님의 생명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입니다. 지우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20년 전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을 때 언젠가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우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도연의 수술비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선생님, 이젠 제가 선생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도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혈육인 딸에게 차가운 거절을 당했는데 20년 전의 인연으로 만난 제자가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다니. 고맙다, 지우야. 정말 고맙다. 도연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지우의 도움으로 최고의 의료진이 도연의 심장 판막을 교체했고 회복도 순조로웠다. 병실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도연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다행입니다. 지우가 병실을 찾아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수술 내내 가족처럼 곁에서 지켜준 그였다. 지우야,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까? 은혜 갚을 일 말씀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선생님께 평생 빚을 진 사람이니까요. 지우는 의자에 앉으며 뭔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전에 갖고 계신 부동산이 있으신가요? 땅이나 건물 같은 거 말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 전세로 사는 게 전부야.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만 했지 부동산 투자할 여유는 없었거든. 혹시 옛날에 누군가한테 보증금 대신 받은 땅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주 옛날 일이라도요. 지우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아, 그러고 보니. 도연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15년 전쯤인가. 한 목수가 공사비를 못 갚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신 변두리 땅 문서를 줬는데 그때는 워낙 외진 곳이라 별 가치가 없어 보였어. 어느 지역인가요? 지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포 쪽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는 집에 가봐야 알 것 같고. 지우의 눈이 번뜩였다. 하지만 표정을 숨기려 애썼다. 혹시 그 문서 아직 갖고 계세요? 집 어딘가에 있을 거야. 뭐하러 쓸 일도 없어서 그냥 방치해뒀는데. 그날 오후 지우는 도연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함께 오래된 서류들을 뒤져봤다. 곧 낡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나왔다. 이게 그 땅 문서야. 도연이 서류를 건네자 지우는 신중하게 살펴봤다. 김포시 고촌읍 일대의 약 1,500평 규모 땅이었다. 선생님.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땅. 정말 대단한 곳에 있습니다. 뭐가 대단해? 15년 전에도 허허벌판이었는데. 선생님,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신공항 배후 도시 개발 예정지입니다. 도연은 지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정부에서 김포공항을 확장하면서 이 일대를 전부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어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우가 휴대폰으로 개발 계획도를 보여주었다. 도연의 땅은 정확히 상업지구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다. 이 위치라면 평당 최소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3천만 원?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1,500평이니까 대략 450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450억? 도연은 그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15만 원의 통장 잔고로 절망했던 자신이 순식간에 450억의 땅 주인이 된다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생님,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곧 공식 발표가 나면 땅값이 더 오를 겁니다. 지우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신공항 배후 도시는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형 쇼핑몰, 업무시설,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선생님 땅은 그 중심에 있어요. 도연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다. 그럼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거야? 부자 정도가 아니라 대부호가 되시는 거예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 이 정보는 아직 극비예요. 공식 발표 전까지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땅값이 미리 오르거나 아니면 누군가 선생님을 속여서 헐값에 빼앗으려 할 수도 있거든요. 지우의 경고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선생님, 이 땅은 절대 함부로 처분하지 마세요. 적어도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요.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다. 아침에는 수술비를 걱정하던 자신이 저녁에는 450억의 땅 주인이 되어 있었다.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도 들었다. 수술비 1,000만 원을 거절했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이 소식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이겠구나.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제 직접 경험하게 될 것 같았다. 도연이 450억 가치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아무리 비밀로 하려 했지만 부동산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알렸듯이 곧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올 예정이었고 그 전에 이미 관련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도연이 퇴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아빠. 현관문이 열리더니 서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그 뒤로 태호도 따라 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서진이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보양식이 가득 들려 있었고 태호는 비싼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서진아. 태호.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술 전에는 그토록 차갑게 거절했던 이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아빠 수술 잘 받으셨다면서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서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연기 같은 감정을 쉽게 알아챘다. 연락? 수술비 도움 청할 때는 바빠서 전화도 끊었으면서. 도연이 냉정하게 말하자 서진이는 잠시 당황했다. 아빠, 그때는 정말 저희도 상황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뭐가 다른데? 아빠가 혼자 수술 받으시고 우리가 효도를 제대로 못했구나 싶어서요. 태호가 옆에서 거들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도연은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아빠, 그런데 혹시 김포 쪽에 땅 갖고 계신 게 사실이에요? 결국 본론이 나왔다. 서진이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보려 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 제 회사 투자자 중에 부동산 업계분이 계신데 우연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도연 씨 명의로 된 땅이 곧 대박 날 거라고.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돈 때문에 온 것이었다. 맞다. 그런 땅이 있긴 하다. 서진이와 태호의 눈이 번뜩였다. 얼마나 되는 땅인가요? 태호가 재빨리 물었다. 1500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 1500평이요? 서진이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아빠, 그럼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네요. 신공항 배후 도시 개발되면. 너희가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지? 도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자 서진이는 당황했다. 그냥. 사업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요. 하지만 도연은 이미 눈치챘다. 이들이 450억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알고 있을 것이라는 걸. 아빠, 그런데 이런 큰 돈은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혼자서 관리하시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야? 일단 명예 이전부터요. 아빠 연세도 많으시고 혹시 상속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태호가 전문가답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미리 증여를 받아두시는 게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고 관리 면에서도 효율적일 거예요. 증여? 네. 저희 명의로 일부 이전해 두시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도연은 이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겉으로는 세금 절약이니 효율적 관리니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 명의로 땅을 빼앗아 가려는 속셈이었다. 그리고 아빠, 이런 큰 땅은 개발 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서진이가 덧붙였다. 저희 회사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도 하고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관리비는 얼마나 받을 생각이야? 도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진이는 당황했다. 관리비요? 아빠, 저희가 왜 아버지한테 관리비를 받아요? 가족인데. 가족. 수술비 1000만 원을 거절할 때는 가족이 아니었으면서 450억 앞에서는 갑자기 가족이 되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서진이와 태호는 매일같이 도연을 찾아왔다. 맛있는 음식을 해다주고 비싼 건강식품을 사다주며 온갖 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대화 중에는 항상 명예 이전, 증여, 상속 계획 같은 말들이 빠지지 않았다. 아빠, 요즘 부동산 사기가 정말 많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저희 집으로 이사 오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서류들은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세무서에서 갑자기 조사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변호사랑 상담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제안이 겉으로는 도연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땅의 소유권을 자신들에게 넘기라는 압박이었다. 도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20년 전 제자는 아무 조건 없이 수술비를 대줬는데
평생 키운 딸은 450억 앞에서 이토록 노골적으로 탐욕을 드러내다니. 이게 정말 내 가족인가? 밤마다 도연은 이런 생각에 잠들지 못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무서웠고 자신의 혈육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더욱 슬펐다. 딸과 사위의 노골적인 탐욕을 지켜본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온갖 핑계로 명예 이전을 재촉했다. 처음에는 세금 절약이라더니 이제는 아예 도연의 건강을 핑계로 들기 시작했다. 아빠, 나이도 많으시고 심장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이런 큰 재산 관리하시기 힘들잖아요. 서진이는 마치 아버지를 걱정하는 효녀인 양 말했다. 그냥 저희한테 맡기시고 편안히 지내세요. 용돈도 매달 드릴 테니까요. 용돈이라니. 자신의 450억짜리 땅을 넘겨주고 용돈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다. 지우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이겠구나. 과연 그 말이 맞았다. 돈이 사람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시험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나 좀 만날 수 있겠나?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1시간 후 도연과 지우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셨죠? 지우는 도연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최근 며칠간 가족들의 압박으로 도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우야, 나 중요한 결정을 했어. 어떤 결정이세요? 그 땅을 모두 기부하려고 해. 지우는 깜짝 놀랐다. 기부요? 450억짜리 땅을요? 그래. 교육재단에 기부해서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지우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선생님,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면 평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편안함이 뭐가 중요해? 지금까지도 충분히 살아왔는걸.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딸이랑 사위가 그렇게 원한다면서요? 바로 그래서야. 그 아이들이 450억 때문에 아버지를 용돈쟁이로 만들려고 하더라고.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수술비 1,000만 원은 없다면서 450억은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나?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그 상황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우야, 너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저요?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구나. 너는 20년 전 인연으로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내가 낳아 기른 딸은 내 재산만 노리고 있으니. 도연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다. 그래서 이 땅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나처럼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지우는 도연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느꼈다. 도와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선생님. 제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다. 도연은 교육재단과 기부계약을 체결했고 땅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했다. 기부 소식은 곧 언론에 보도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아빠, 오늘도 명예 이전 서류 좀 보시죠. 서진이가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하며 도연을 찾아왔다. 서진아,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아빠. 뭔데요? 그 땅 말이야. 모두 기부했어. 예? 뭐라고 하셨어요? 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교육재단에 전부 기부했다고.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450억을 기부하다니. 서진이가 거의 비명을 질렀다. 왜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그런 일을. 상의? 내 땅인데 왜 너희와 상의를 해야 하지? 도연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아빠, 그건 가족 재산이잖아요. 저희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가족 재산? 내가 수술비 도움 청할 때는 가족이 아니었으면서. 태호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경악했다. 아버님,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세요. 법적으로 취소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취소?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어. 그리고 내 의사야.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정신이 있으세요.
450억을 그냥 남에게 줘버리다니. 서진이가 울분을 터뜨렸다. 그 돈이면 우리 가족 모두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편하게 살기. 그런 게 인생의 전부인가. 도연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진아,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돈만 아는 사람이 됐니? 아빠야말로 언제부터 이렇게 이상해지셨어요. 가족보다 남을 더 챙기시고. 가족이라는 게 돈 때문에 모이는 건가? 진짜 가족이라면 내가 아플 때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도연의 말에 서진이는 할 말을 잃었다. 이제 끝이야. 피는 섞였어도 마음은 끊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언했다. 다신 오지 마라. 서진이와 태호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집을 나갔다. 그들이 떠난 후 도연은 홀로 짐을 꾸렸다. 고향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석양이 지는 창가에 서서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었다. 450억을 포기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돈이 가져다주는 무게와 탐욕,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위선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도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잃을 것도 없는 진정한 자유였다.